장군은 체스 경기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관리인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에 복종하고 임무를 잘 수행하면 공평하게 다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23국경 여단에서 첫 주를 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훈련 교본에는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12월의 강원은 매서웠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하얀 산을 넘어 옷자락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경보가 울리고 소대 전체가 얼어붙은 훈련장에 줄을 서서 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꽉 낀 채 흰 연기를 내뿜으며 대열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교관 최광석 중위는 눈이 가늘고 목소리는 언제나 죄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듯했다. 그는 마치 누가 귀중한 사람인지, 누가 쓰레기인지 가려내듯 전선을 따라 걸으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날 아침, 모두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그가 주방 직원들에게 시골에서 온 병사들의 밥그릇을 낡은 식량과 차가운 밥, 그리고 묽은 국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도시 병사들은 새롭고 따뜻한 쟁반의 삶은 고기 한 조각을 받았다. 전라도 출신의 가난한 집안 출신 박일병이 음식 쟁반을 보며 머뭇거리며 물었다. 중위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최일병이 칼날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네가 먹는 건 내 권리다. 궁금한 게 있으면 연습장에 가서 5바퀴 더 연습해라. 박일병은 고개를 숙이고 침을 삼킨 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 광경은 차가운 음식보다 삼키기 힘들었다. 나는 성격이 급한 편은 아니지만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은 가슴을 바위가 누르는 것 같았다. 숟가락이 스테인리스 쟁반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부잣집 고향 군인들이 비웃었지만 나는 그저 식사를 끝내려고 애썼다. 더 이상 쳐다보면 최 씨의 눈빛이 마치 칼날처럼 나를 꿰뚫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말이 절대적인 명령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이곳에서의 차별이 너무나 노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저녁 식탁에서 모든 경멸적인 눈빛 속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언젠가 내가 박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나도 박 씨처럼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를 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까? 다음 날 아침 창고에서 총을 닦던 중 최 씨가 다른 장교와 함께 웃는 소리가 들렸다. 어릴 때부터 남은 음식을 먹는데 익숙해서 그렇게 많이 먹이는 건 아까워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산바람보다 차갑게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못 들은 척했지만 모든 말을 머릿속에 담았다. 한국, 특히 군대에서는 상관에게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이 끝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마치 내가 그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아침은 너무 추워서 내뱉는 숨결이 하얀 연기로 변해 눅눅한 제복 냄새가 옷깃을 뒤덮었다. 훈련장으로 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확성기에서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지훈 상병, 지금 정문으로 나오시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다. 이 시간에 누가 나를 찾으러 올까? 변경문은 신병들에게 거의 불가침의 경계선이었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도 마음대로 부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산비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찌릿찌릿하게 했지만 그보다 더 따끔거리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었다.
아버지 한동석 씨가 초소 앞에 서 있었다. 얇고 구겨진 비닐봉지 안에는 손수 만든 김치 몇 봉지와 어머니가 보내준 고기 통조림이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빛바랜 회색 관리복을 입고 털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으며 추위에 손이 쩍쩍 갈라져 있었다. 멀리서 나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기쁨에 찬 미소를 지으셨지만 경비원이 손을 들어 가슴을 가리자 그 미소는 뚝 끊어졌다. 저는 아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냥 음식을 좀 가져가려고요. 그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며 정중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니, 규칙이 허락하지 않아. 특히 너 같은 놈은. 경비원이 말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거의 감춰지지 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너 같은 놈이라는 말이 차가운 바람에 울려 퍼졌고 마치 칼날이 내 귀를 찌르는 듯했다. 나는 더 빨리 걸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최중희가 뒤에서 소리쳤다. 한 상병 멈춰. 누가 너한테 대열 이탈을 허락했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 눈을 반짝이셨지만 최 상병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재빨리 뒷걸음질 치셨다. 한 상병한테 네가 뭐 하는 거지? 최 상병이 나를 나무라는 듯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네 아버지다. 그냥 밥 좀 드리고 싶은 거야. 집에서 만든 밥을. 아버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최의 상병이 끼어들었다. 규칙은 규칙이다. 마음대로 들어올 순 없지. 보고서 쓰기 전에 집에 가. 온 세상이 우리 셋 사이에 작은 원으로 움츠러드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가방을 받아 아버지의 슬픔을 달래줄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최 상병의 차가운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한 상병. 즉시 대열로 복귀하라. 내 말 한마디 한마디. 심장이 고막을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가 모두 들렸다. 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 계셨다. 북풍이 아버지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펄럭였다.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시며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떨고 계셨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셨다. 허리는 약간 굽었고 털모자는 머리 위로 꽉 눌러 쓰셨다. 나는 이를 악물었고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목이 메었다. 어렸을 때 도시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항상 바나나 우유 한 상자를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어깨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마치 문 밖으로 쫓겨나는 낯선 사람처럼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대열로 돌아왔을 때 몇몇 병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아빠가 청소부야. 당연하지. 바람에 섞인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날아갈 듯 했지만 가슴 깊이 남았다. 최 씨는 대열 앞에 서서 나를 보지는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옳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올려놓은 듯한 미소였다. 그 수행을 하는 동안 추위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가슴에 뜨거운 열기만 느껴졌다. 아버지의 튼 손과 대문 어딘가에 두고 갔을 김치봉지. 그리고 돌아서시는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다. 화나거나 실망한 기색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밀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건 그 순간 불꽃이 튀었다는 거였습니다.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저 자신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중을 베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막사를 나서는 모습을 잊기도 전에 훈련소로 불려갔다. 최중위는 책상 뒤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압박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노트를 넘기고 있었다. 한국군에서 그 침묵은 고함보다 더 무서웠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시투성이었다. 한상병, 자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친척이 면회를 온다고 타령할 권리가 있다는 건가? 나는 이 대화가 설명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침을 삼켰다. 아니, 중이, 나는 닥쳐. 그는 말을 끊으며 눈을 종이를 자르듯 천천히 위로 움직였다. 오늘 자네에게 특별한 기회가 있을 거야. 전장으로 나가게. 하늘은 흐리고 전날 밤 쌓인 눈은 아직 녹지 않았으며 훈련장은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최 씨는 내게 소총을 어깨에 메고 훈련장을 10바퀴 돌게 했다. 한 바퀴가 거의 1km에 달했고 산비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세차서 얼굴에 살같이 벗겨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참을 생각이었지만 5바퀴를 돌자 폐가 타들어가고 식은땀이 눈가로 흘러내려 따끔거렸다. 초혜 씨는 가끔씩 빨리 아니면 늙은 관리인을 불러서 응원하게 할까라고 소리쳤다. 지켜보던 군인들은 낄낄거렸고 어떤 군인들은 말없이 돌아섰다.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가 빗자루와 양동이를 던져주었다. 장교 화장실입니다. 타일이 새 것처럼 반짝반짝해야 쉴 수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군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냄새 때문에 그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차갑고 더러운 물이 얼굴에 튀자 손이 얼얼해진 나는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들 때마다 최 씨가 문 밖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그 광경을 즐기는 듯 30분쯤 후 가장 친한 동료인 박일병이 따뜻한 물 한 병과 서툴게 말아놓은 김밥 한 조각을 몰래 건네주었다. 참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변명하지 마.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잘게 썬 김밥은 입안에서 맛있으면서도 씁쓸한 맛이 났다. 부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시고 기름 묻은 손으로 집에 오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사과 껍질을 벗겨주시던 시절이었다. 지금 나는 나를 키워준 사람을 미워하는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오후에 초의 중위는 소대 전체를 특수훈련에 소집했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장애물을 끊임없이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박중위는 미끄러져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초의 중위는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부상병이 없습니다. 임무를 완수했거나 전사한 병사만 있습니다. 신병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에서 상관 앞에서 명령을 어기는 것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을 때쯤 사진은 마비되었지만 머릿속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최 씨는 그저 어제 일로 나를 벌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었다.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다. 단 한 번이라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 씨 같은 사람들은 타인의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남는다. 그날 밤
불이 꺼진 후 박 씨가 속삭였다. 지훈아, 그놈한테 짓밟히지 마. 하지만 함부로 굴지 마. 그놈은 불평만 했다고 다른 상병을 처벌한 적도 있잖아. 나는 눈을 크게 뜬 채 침묵 속에 낮은 천장을 바라보며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슬아슬한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모든 걸 잃을 테지만 침묵을 지키면 나 자신을 잃을 테니까. 그리고 아마도 최 씨는 몰랐을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킨 자들도 한 번 입을 열면 그 목소리는 막사 전체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 다음 주 강원도의 추위가 너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면 자욱한 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3미터 밖에서는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날 아침 최 씨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특별 실사격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취미를 준비하듯 특별이라는 단어를 길게 늘어놓았다. 박 씨와 나는 나란히 서 있었다. 둘 다 이런 시험에 익숙했다. 단순히 실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최 씨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다.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낡은 화약 냄새가 실려 있었다. 모두에게 K2 소총이 주어졌는데 박 씨의 소총은 볼트가 살짝 걸린 것을 발견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이건 안 좋은데 누구랑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박 씨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니, 나머지는 다 줬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박의 차례가 되자 최는 팔짱을 끼고 가까이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아니면 전라도 사람이라 박 갈 줄만 알고 총은 못 쏘는 거냐. 그 말의 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박은 방가쇠를 당겼지만 폭발음 대신 찰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볼트를 당겨 다시 쏘려고 했다. 이번에는 총이 발사되었지만 곧바로 같은 총에서 또다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울려 퍼졌다. 박은 땅에 쓰러졌고 어깨에서 피가 새하얀 눈 위로 솟구쳤다. 휘파람 소리만 들리고 사격장 전체가 고요해졌다. 휘파람 소리만 들렸다. 나는 박태환을 안고 앞으로 달려갔다. 팔을 타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구급차를 불러 빨리 내가 소리쳤지만 최태환은 무표정한 채 그저 서 있었다. 이건 그냥 훈련 중 사고야. 의무실로 데려가서 내과적으로 처리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그들은 박태환을 바로 차로 옮기는 대신 부대 의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은 작고 차갑고 축축한 방이었고 붕대 몇 개와 술 한 병만 있었다. 박태환이 고통스러워 이를 악물고 땀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힘없이 내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괜찮아. 나 때문에 괜히 곤란해지지 마. 그날 저녁 소대원들이 모였을 때 초혜 씨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훈련 중 박 일병이 잘못된 조작으로 무기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없으며 현재 회복 중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에서는 잘못된 조작이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책임을 병사에게 전가하고 상관이나 시스템의 잘못은 덮어두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몰래 병실로 들어갔을 때 박 씨는 진통제 때문에 이미 잠이 든 상태였다. 그의 왼팔은 두꺼운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여전히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히터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입대 전날 박 씨가 제대 후 목포에 작은 식당을 차려 어머니가 끓여주신 갈치조림을 파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지금 그의 팔을 보니 그가 아직도 그 꿈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했다. 의무실을 나와 지휘관 사무실을 지나 최 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상부에는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병사의 잘못된 작전은 일반 훈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는 말을 이었다. 좋아요. 내일 새 총기들을 보내주세요. 다른 종류는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문 밖에 서서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일이 단지 박씨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은 그였지만 내일은 나를 포함한 누구든 될 수 있었다. 최 씨가 계속한다면 병사 과실, 상관 은폐의 악순환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이해했다.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나 같은 상병에게는 있을 수 없는 권력에 손을 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침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머릿속은 쿵 하는 소리와 눈 위에 흩뿌려진 핏자국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소리와 색깔들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박 씨의 사고 이틀 후 부대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강원의 추위는 점점 더 심해지는 듯했고 훈련장에는 잿빛 하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총을 닫고 있는데 당직 중인 확성기에서 전 부대 기대 앞으로 집결 비상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정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드물게 살짝 떨렸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문 앞에 이끼 낀 녹색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고 1군단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장갑차의 문이 열리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곧았으며 은발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근우 장군, 1군단 사령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열병식에서 텔레비전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이곳에 나타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의 뒤를 따라 걷고 있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빛바랜 청소부 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눈빛은 전날 문 앞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모든 군인들이 수군거리고 어떤 군인들은 서로를 툭툭 건드렸지만 최 중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한 장군이 마이크 없이 체스판 한가운데로 들어섰지만 그의 목소리는 크고 따뜻했다. 저는 사찰하러 온 게 아니라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아버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체스판 전체가 숨을 죽였다. 한국군에서 삼성 장군이 누군가, 특히 민간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가 담당했던 부대에서 전우의 아들이 불의를 당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석 한 장군의 마지막 말이 갈라졌다. 아버지는 뒤로 물러나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굳건히 버텼다. 그때 제가 DMZ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당신은 저를 3km 길이의 지뢰밭을 헤치고 데려다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군대에서 당신의 아들을 불의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얼굴에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수치심 때문은 아니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내 주변에는 많은 군인들이 서로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목격한 일을 떠올리면서도 감히 입을 열었다. 최중위가 앞으로 나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사령관님, 혹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장군이 일어서서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두꺼운 코트를 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오해라고요? 그럼 보고서에는 왜 총기 결함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까? 부상병들을 즉시 야전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축축한 의무실에 웅크리고 누워야 했던 겁니까? 최 씨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영하의 기온에도 불구하고 입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한 장군이 부관에게 신호를 보내자 헌병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부대원에게서 진짜 보고서 4번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를 흘끗 보았다.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기절하기 전에 박 씨가 보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말 없는 전우였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파일을 펼쳤고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한지훈 상병, 적절한 훈련 없이 10km 달리기와 교도관 숙소 청소를 선고받았습니다. 박일병,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 무기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가 읽는 문장 하나하나는 마치 얼음을 때리는 망치와 같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두 손을 꽉 쥐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저는 익숙한 무언가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전날 문 앞에서 등을 돌리셨을 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믿음 말입니다. 한 장군은 부대 전체를 돌아보며 말했다. 군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지휘관은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최광석 중위를 체포하여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헌병들이 다가오자 최 씨는 투덜거렸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얼음판 위를 단호하게 걷는 헌병들의 발소리에 묻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며 꿈을 꾸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침묵을 강요당하는 병사로서 나는 군 최고위층이 정의를 위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목격했다. 떠나기 전 한 장군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아, 오늘부터 너는 단순한 23여 단 병사가 아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한동석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말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었다. 호송대가 떠나자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살짝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미소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오늘 있었던 일을 헛되이 하지 마라 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이 부대에 일어날 변화의 시작일 뿐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막사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한 듯했다. 익숙한 경보 사이렌 소리 대신 헌병 차량의 끊임없는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다. 어깨에 지휘부 휘장을 단 긴 검은색 코트를 입은 수사관 몇 명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지휘소로 곧장 걸어 들어왔다. 한국군에게 그 모습은 마치 규율 위에 군림하는 자는 없다라는 선언과 같았다. 박관아는 신문을 위해 불려갔다.
박은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맑았다. 우리는 복도 옆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낮은 나무 탁자와 차가운 철제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가장 어린 수사관이 녹음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정확했다. 처음부터. 어떤 세부 사항도 빠뜨리지 말고 말해. 나는 그에게 사격훈련 당일 아침, 총이 걸렸던 일, 초의 중위의 명령, 그리고 그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덧붙였다. 전날 초의 중위에게 결함 있는 총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라고 했고 시골 군인들에게는 새 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최 중위의 파일에 곧장 발사된 두 번째 총알과 같았다. 밖으로 나가보니 다른 병사들이 몇 명 더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아는 몇몇은 아무 이유 없이 처벌을 받았고 다른 병사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다른 소대 소속 상병이 내게 속삭였다. 창고에서 카메라를 찾았어. 박씨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내가 묻기도 전에 2명의 헌병이 봉인된 가방을 들고 지나갔다. 봉인된 가방에는 여러 권의 수첩이 들어 있었는데 아마도 징계와 임무에 대한 수첩이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부대 징계 지침서는 지휘관의 강력한 일기와도 같다. 누가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도 적혀 있다. 오후에는 소문이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최 씨가 폭우 속에서 다리 부상을 입은 병사를 경계 근무에 계속 투입했고 그 병사가 중증 폐렴에 걸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직선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병이 눈밭에 옷을 널어야 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공식 보고서에서 사라지고 정상적인 훈련 임무 수행이라는 문구만 남았습니다. 지휘실은 하루 종일 열려 있었고 장교들이 드나들었다. 문틈으로 한 장군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베개처럼 두꺼운 파일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는 매 페이지를 넘기며 차갑게 식었지만 눈빛은 단호함으로 빛났다. 그가 파일을 오른쪽으로 옮길 때마다 나는 그것이 명백한 위반임을 알았다. 밤이 되자 기숙사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병은 국을 쏟은 탓에 남은 밥을 먹어야 했다고 했고 다른 사병은 네라고 너무 작게 말해서 마당에서 뺨을 맞았다고 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야기들이 모여 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더 큰 그림이 완성되었다. 조사 3일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전 제대했던 한 장교가 증언을 위해 소속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전 소대장입니다. 초혜 씨가 최소 4건의 중대 사건을 은폐하고 학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초혜 씨의 인생이라는 관을 닫는 무거운 망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창고 CCTV 영상에는 최 씨가 박 씨의 새 총을 낡고 고장난 총으로 바로 바꿔 끼운 다음 다른 경찰관에게 미소를 지으며 군인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려줘 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웃음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회의록에 서명하는 펜 소리만 들렸다. 최 씨의 물건이 드러나는 걸 보고 기뻤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안도감은 진심이었다. 마치 폭풍이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못 본 척했던 흙먼지를 쓸어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그날 조사가 끝나기 전 한 장군이 나를 밖으로 불렀다. 우리는 복도에 서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가운 푸른빛을 비추고 있었다. 지훈아, 그가 말했다. 군인은 총을 쥘 뿐만 아니라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알아야 한다. 네가 그날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다른 많은 사건들처럼 끝났을 것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정의는 오늘처럼 항상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그날 밤 나는 2층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안도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오늘 폭로된 것이 군대뿐 아니라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는 불의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악순환이 끊어졌다. 그날 아침 강원은 추웠지만 변경은 불처럼 뜨거웠다. 모든 병사들은 체스판에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무도 몰랐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 박 씨와 나는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살짝 오므라져 있었다. 마치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미소 같았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국기와 육군기가 꽂힌 긴 탁자가 놓여 있었다. 양옆에는 헌병 4명이 손에 총을 든 채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사령부 문이 열리자 초혜 씨가 나왔다. 제복은 그대로였지만 허리띠와 배지는 벗겨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수갑이 차려져 있었고 금속이 바람에 나지막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정적 속에 메아리쳐 심장 박동 소리 하나하나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한 장군은 탁자 옆에 서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다. 최광석 중위, 1군단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당신의 계급과 지휘권을 박탈합니다. 당신은 부하들을 학대하고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잘못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헌병 2명이 앞으로 나섰다. 한 명은 그의 팔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은 자물쇠를 눌렀다. 자물쇠가 닫히는 찰칵 소리는 한때 스스로를 불가침이라 여겼던 사람의 관이 닫히는 소리와 같았다. 헌병들이 최 씨를 끌고 우리 곁을 지나갈 때 그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흘끗 보았다. 나는 움찔하지 않고 그저 나를 응시했다. 아마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그가 두려움이라고 여겼던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휘실 문이 그들 뒤로 쾅 닫히자 안뜰은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지 않았다. 군인들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동정심, 심지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옆에 서 있던 상병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네. 항상 침을 삼킬 필요는 없겠군. 오후 저녁 식사 때 입대 후 처음으로 배급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따뜻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국 그리고 찐 고기를 먹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더 이상 조용하고 두려운 침묵 속에 있지 않고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조차 달라졌습니다. 숟가락이 쟁반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부드러워졌고 더 이상 무리한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와 나는 훈련장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차갑고 매서웠지만 기분은 좋았다.
박 씨가 말했다. 제대하면 오늘이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초혜 씨가 체포되어서가 아니라. 군대에서 이렇게 빨리 정의가 실현되는 걸 처음 봤거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잠자리에 들기 전 최영우가 우리 연습을 지켜보던 연습실을 지나쳤다. 이제 그곳은 벽에 걸린 구호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명예와 규율. 나는 그 두 단어를 생각하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명예는 지휘관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규율은 공정하지 않다면 권력 남용을 가리는 핑계일 뿐이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걷어 올리고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차가움이 아니라 새로운 느낌.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에서 막 나온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최영준 소령이 끌려간 후 제23여단의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훈련장 바로 앞에 새로운 규칙판이 게시되었는데 거기에는 큰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부대 내 모든 폭력 행위와 차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사항은 군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부대 전체에 공개됩니다. 이 문구는 굵은 글씨로 인쇄되었고 지휘소 한라인 번호도 게시되었습니다. 아래에는 한근우 장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침 훈련은 더 이상 터무니없는 함성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대신 리듬감 있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병들은 제대로 훈련받았고 식량 배급도 더 이상 차등화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따뜻한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미소는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로 김치 돼지고기 볶음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장교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밤 소대원 전원이 등유 난로에 둘러앉아 몸을 녹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병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 형제님, 지휘관님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바로 대답하지 않고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무릎을 꿇었다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모든 것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바로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막사 입구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떨리는 손과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서시는 아버지의 눈빛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또 다른 기억과 함께했습니다. 체스판 한가운데서 한 장군 옆에 서 있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지만 바르게 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흉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 후 처음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느라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부대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군대에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시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한 후 목이 메어 말을 멈췄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작은 일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걸려 하루 휴가를 받은 1등병, 야단 맞는 대신 총을 닦는 법을 배운 신병, 병사들과 같은 줄에서 식사를 하는 젊은 장교 등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문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두꺼운 외투를 입은 노인이 근무 중인 아들에게 호떡을 가져다 주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새 경비병이 규칙에 따라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분은 김일병의 아버지입니다. 노인은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고 경비병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관대하신 겁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문에서 막히는 기분이 어떤지 알기 때문입니다. 제대하던 날은 아버지가 방문하셨던 날처럼 추웠습니다. 정문을 나서기 전, 저는 잠시 멈춰 규칙판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모든 지휘관은 자신의 군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군대에서든 현실 생활에서든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여전히 빛바랜 관리인 제복을 입고 계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활짝 웃으시며 두 팔을 벌려 나를 꼭 껴안으셨다. 그 순간 아버지의 존경뿐 아니라 잃었던 신뢰까지 되돌려 드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정의를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 항상 그것을 지켜줄 누군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롭지는 않지만 항상 되새길 가치가 있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불의에 직면했을 때 침묵은 때로는 불의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규율과 위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군사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 항의가 앞길 전체를 망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참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길은 멀고 길지만 좋은 말은 많다라는 말처럼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서는 순간에 있습니다. 권력 남용, 폭력, 편견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진정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정직하고 행동이 옳다면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그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 교훈은 군대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유효합니다. 용기를 내어 질문하고 목소리를 내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공정함과 존엄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드라마틱하고 사려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고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더라도 항상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